요즘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현상들이 좀 심상치 않죠? 그런데 이 구도를 보면 사실 아주 동등한 경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좀 역전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잃어버렸던 패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몽에 대한 꿈을,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중국사와 역사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조영원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현상들이 좀 심상치 않죠? 단순한 경쟁을 좀 넘어서서 갈등, 그리고 그 너머에 충돌까지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만 해협 혹은 남중국해에서의 일촉즉발의 위기라든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풍선을 둘러싼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등의 국면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런데 이 구도를 보면 사실 아주 동등한 경쟁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강력한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좀 보면 사실 이게 좀 역전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민국가의 역사가 사실 300년도 되지 않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문헌으로 남아있는 기록만 5,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과거 2,000년이 넘도록 지역사회의 강력한 패권국이자 문명국가다라고 하는 역사적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 것은 최근 150년, 즉 19세기 아편전쟁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세계 GDP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의 점유율 추세도를 한번 보면 18세기까지 대략 30%가 넘는 국면을 중국이 유지하다가 19세기부터 1949년까지 100년 동안 팍 하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왜 19세기에 중국은 서구의 패권을 뺏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직전 시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15에서 18세기에 뭔가 힘의 균형이 발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들은 서구는 해양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자원과 개발에 성공했다. 반면에 중국은 해양 진출을 못하거나 안에서 정체되었다. 이런 해석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15에서 18세기 중국은 해양 진출을 정말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진출했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보다는 진출을 주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5에서 18세기 해양 진출의 계기는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죠. 당시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원래 인도를 가려다가 아주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해양 진출이 본격화되죠.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국이 이른 시기부터 산타마리아호, 약 전장 20m보다 훨씬 큰 120m를 상회하는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아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총 7차례의 항해 이후에 그 배들을 안 쓰고 폐기해요. 기록도 소각합니다. 1567년에 중국 뿌지엔성, 복건성에 하나의 항구 월항을 개항해서 중국에 있는 상인으로 하여금 동남아로 해양으로 진출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일본과 교역하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외국 상인 중국에 오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처럼 15에서 18세기 해양 진출의 양상은 그냥 열렸다 닫혔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당히 중간자적인 모습이고, 저는 이것을 주저한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통제가 가능한 개방, 영어로 얘기하면 Controllable Openness입니다. 좀 모순적이죠? 통제는 누가 하면 중앙의 베이징의 관점이고요. 개방은 연해 지방, 즉 로컬의 관점이 담겨 있어요. 이 안보 이슈와 이윤의 이슈가 적절하게 절충시킨 태도가 15에서 18세기 중국의 해양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면적은 현대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약 100배입니다. 인구는 14억 1천만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배가 돼요. 이렇게 큰 땅, 또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자신감이죠. 우리가 굳이 해양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경쟁이었고 전쟁이 많았던 그 유럽과 달리 중국은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역전당했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지대물박이라고 하는 논리는 not enough,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5에서 18세기 이전에도 지대물박했지만 해양 진출에 자유로웠던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이나 원이나 모두 대당제국 혹은 대원제국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토, 강력한 힘이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이때에도 해양 진출의 사례는 무수히 많고요. 자, 물자가 풍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체감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자를 운송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이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감이 되어져야 비로소 무리하게 바깥으로 나아가거나 해외로 해양으로 진출하자라고 하는 욕구가 절제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을 보면
중국 내부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게 언제 이렇게 성공했느냐? 바로 저는 15에서 18세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동서방향은 자연하천을 통해서 물자 유통이 잘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남북이에요. 남북방향의 물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강남 지역과 북경을, 베이징을 이어주는 총 길이 1800km에 달하는 인공수로 대운하가 15에서 18세기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이 대운하는요, 유럽인에게는 지중해와도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15에서 18세기 이른바 지대물박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극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해양 진출에 대한 강력한 필요, 니드를 약화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요약하면 몽골 위협설 이런 설명인데 이건 역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분명합니다. 베이징에 만약 가면 볼 수 있는 장성, 만리장성이 있죠. 현재 남아있는 것이 축조된 것이 바로 16세기의 이름이기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청나라를 다스린 만주족 지배층도 몽골, 티벳, 위구르 등 서북 세력을 진압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도 앞서 얘기했던 지대물박처럼 not enough,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북방민족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15에서 18세기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북방민족이 강하다라고 해서 꼭 그것이 해양 진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로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나라 때에도 북방민족과의 대결과 침략이 많았지만 그 당시는 해양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들과의 교류가 아주 활성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거란과 여진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송나라 시기, 위축됐던 시기에도 중국의 해양력, 즉 해양으로 나아가는 유연성은 중국 역대 최고를 찍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체감이에요. 체감. 북방민족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체감이 되려면 수도의 위치가 북쪽에 있는 변경과 인접한 북경이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대운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도 베이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 혹은 비자적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수도를 두면 안 됩니다. 수많은 논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베이징으로 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운하가 강남에서 막대한 물자를 매년 북경까지 원활하게 운송해 주었기 때문에 수도가 북경으로 유지가 된 것이고요. 결국 15에서 18세기 대운하가 있고 수도가 북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때 중국에서 이 북방 민족의 위협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정의 최고 사안으로 체감이 되고 교역의 욕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은, 당시에 기축통화였던 은이 중국으로 몰리기 시작해서 중국은 세계 은의 블랙홀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막 은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15에서 18세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바로 대운하 시대가 끝나는 1784년 이후부터 아편 전쟁이 발생하는 1840년까지의 50년이 문제입니다. 이때가 되면 기존에 300년 이상 잘 운영되던 시스템이 문제가 있네? 느껴지고 외부에 있는 서구 세력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는 이 시기에는 보다 유연한 해방 개방이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이 19세기 전반의 이 50년이야말로 세계 역사를 한번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 티핑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른바 대국 굴기 혹은 해양 굴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으로 굴기하기 위한 목표와 함께 해양 대국인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있죠. 당연히 과거 15에서 18세기 역사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잃어버렸던 패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몽에 대한 꿈을,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과거 수천 년 동안 가장 가까운 이웃의 대국인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최근 한 100여 년 넘게는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그런 우리나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단순히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의 역사적인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긴 맥락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K무크에서 대운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 혹은 아시아사 개척자들의 역사 이야기 플러스 알파를 검색해 보세요.